압도적 재미 매불쇼. 오늘 2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꾸려봤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안고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언론. 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에서만큼은 정말 성격이 나쁜 분입니다.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땡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갈 시간이 네, 5분 남았네요. 제가 중간에 사라지더라도 네. 정준희 교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네네. 예, 죄송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준희 교수님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큰 그런 시간인데요. 일단 윤석열 탄핵 국면, 언론 일단은 그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게. 아니, 교수님 먼저 하시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 먼저 한번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언론은 원래는 민주주의의 산물인데 언론의 민주주의 관 자체가 없다. 이게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순간에조차 중계 방송식 보도에만 치중했다. 아, 그게 예. 진짜 너무 싫어. 아, 그게 일단은 가장 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고 우리 저는- 미디어 비평 전문가는요. 저는 일단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선일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약간 기계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내용적으로는 무가치 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마치 공정한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만 아, 내란이라는 행위 앞에서 그런 식의 공정은 무가치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가장 많았고요. 오히려 유해하죠. 유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지만 그래도 이 내란의 위험성이라든가 저널리즘의 원칙에 좀 충실하려고 했던 언론 소수지만 그 세 가지 언론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언론은 이게 종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이 분포도 그렇고 가장 중간에 있던 무가치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가장 많은 그게 아. 저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요거 하나 좀 보고 갈까요? 마치 그 우리가 헌재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굉장히 불안케 했던 게 마치 엄청난 정보를 엄청난 취재력을 바탕으로 이건 뭐 5대 3이다. 또는 뭐 4대 4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서정욱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엄청나게 많은 나만의 정보가 있는 것처럼 네.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그러면서 끝까지 4대 4 기각 뭐 이런 주장을 본인 유튜브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KBS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듣고 불안한지 예,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출신이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기 때문에 언론에선 매우 합리적 중도인 것처럼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설주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역시 이거는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것을 언론에 나와서 마지막까지도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일단 짧게 그 두 사람 방송 출연분 보고 오겠습니다. 뭐 저는 처음부터 계엄 직후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 바뀐 적이 없어요. 4대 4 기각이고 4대 4에서 잘하면 이거 5대 3 기각도 되겠다. 정정미 재판관까지도 좀 흔들리고 있다. 원래 4명에 이런 게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 이걸 예측합니다.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쁜 구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상당히 잘못됐고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차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4대 4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세요. 이 법률가들인데 네. 하루 전 당일까지 저러고 있었다고요. 맞죠? 네. 네. 사실 저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저 트리거를 당긴 주인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까? SBS 임찬종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3 예. 대드락. 이게 정확하게 3월 27일에 SBS 이제 기자 수첩 취재 파일을 통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단히 위험한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5대 3이라는 어떤 그런 이 수치를 명시적으로 딱 구체화를 하려면은 네.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 취재 파일을 읽어보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뭐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앞서 방송에서 언급한 저런 어떤 근거가 희박한 패널들의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기자가 5대 3이라는 이런 숫자를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 방송에서 변호사라든가 패널들이 나와도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불안감이 가중이 되는 것이고, 네. 물론 임찬종 기자도 흔히 말해서 단정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는데, 근데 기자가 이렇게 숫자를 명시적으로 딱 구체화 시킴으로써 얻는 효과는 매우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혼재가 내부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어떤 트리거를 당긴 게 저는 SBS 임찬종 기자였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라도 해명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던 것인지. 예, 예.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이거는 이제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아직도 선고가 안 나고 있다면 이것뿐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얘기예요. 짧게 줄이면 5대 3 상태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건데, 임찬종 기자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법조 기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네.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검찰 편을 들었던 아, 그랬나요? 그런 기자로 되게 유명합니다. 어. 그리고 법조 기자들이라면 아무래도 소스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후광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가 모르는 소스를 혹시 저 사람은 알고 있나? 라고 하는 효과까지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기껏해야 추론에 불과한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뢰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국을 완전히 경색시키는 데 일조한 그런 케이스죠. 근데 뭐 좀 제가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결과론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예. 네. 이게 좋은 보도라는 건 아니고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예. 예. 실제로 헌재도 상당히 약간 그 시쳇말로 빡치게 만드는 헌재도. 예.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헌재 재판관들이 이 보도를 봤으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럼요. 이게 워낙에 많이 파급 예. 효과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야, 우리 내부 그거 아닌데? 막 이런 이제 억울함이 예, 생길 예. 수도 있었겠죠. 예. 저는 시점상으로도 좀 악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네. 봐요. 이게 3월 아. 27일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이 금요일이었고 그 주를 넘어가서 만약에 3월 말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5대 3 대드락이라는 거를 네. 취재 파일을 통해서 올려버리니까 예. 그 위기감이 엄청나게 증폭이 엄청 된 증폭됐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위기감을 증폭시켜서 얻는 이익이 뭐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언급한 그 무가치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이게 무슨 단독 보도라든가 특종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무슨 정보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이. 제가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잖아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이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복귀했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는 기자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했을 때 그 엄청난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보도죠. 나는 이렇게 내 나름대로 취재를 했고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뭐 나는 뭐 나을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뭐 악의적 목적성이 있다기보다 나는 너네랑 달리 막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네. 나는 요거를 아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검찰 출입도 오래 했으니까 법조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존재감도 또 뽐낼 네.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악의성이 있지는 않나 보군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심중에 있는 거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추론했듯이 저도 그냥 추론을 해보자면 네. 저는 잘난 척했다고 생각해요. 잘난 척.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법조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잔잔바리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지켜보고 있다가 한 방 해줄게. 자, 총정리해봤더니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언제나 경마 같은 데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말이 있으면 뒤에 나오는 말들도 무조건 쫓아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광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제가 저렇게 치고 나가니 나도 치고 나가자. 그렇겠죠. 라는 식으로 레이스가 엄청나게 세게 벌어집니다. 아. 근데 전형적으로 그 현상이었었어요. 아. 네, 이 경주판에서 1등만은 나야. 이런 태도인 거죠. 아니 근데 결국에는 팔 때 빵이니까 이 기자의 신뢰도는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죠. 근데 예전에 총선 때 기억하세요? 그 문어라고 알려졌던 분. 네. 그 뭐 완벽하게 틀렸거든요. 완벽히 틀렸어. 완벽히. 예. 근데 지금도 나옵니다 방송에. 지금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망각. 제가 아까도 임찬종 기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법조 기자로서 좀 이렇게 우리 최욱 씨 같이 시사 이제 천재도 잘 기억 못하잖아요. 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몇 사람들의 이름 외에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짚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한 번 이제 완벽하게 틀리면 그 사람의 권위와 신뢰는 떨어져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뢰도는 떨어지질 않아. 진짜 신뢰가 안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그냥 관성에 의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목적성에 의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과 똑같이 활용이 돼. 네. 뭐 솔직히 지금 유튜브계에서도 찌라시 가지고 얘기했던 분들 많잖아요. 네. 다음번에 또 재미난 찌라시 들고 오면 영향력 생깁니다. 또 생겨. 예. 아니 그러면 이번은 파면 선고 국면에서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파면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의 사회의 비용 이런 거를 주목해서 많이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저예요. 예. 진짜 나야. 나는 어차피 참네. 정보가 없는 한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파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계속 다뤘어. 네. 이게 언론은 정보를 다룬다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 실제로 정보만 다루냐 하면 그렇지 않죠. 뇌피셜을 다루거나 주장을 다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정보로 포장해요. 근데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 이건 정보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네. 의견이야. 네. 네. 그럼 의견만 밝힐 때는 차라리 의견만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최고거든요. 저는 이 국면은 의견을 밝히는 국면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헌재한테 넘어간 순간 예. 헌재는 바깥으로 정보를 빼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는 만약에 얻었다면 그건 잘못된 정보거든요. 그렇죠. 네, 틀린 정보거나 또는 올바르지 못한 정보거나 네. 네, 그것이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거니까 네. 이때는 그러면 죽어라고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국면이었어요. 네. 근데 죽어라고 사실은 의견성 정보라고만 얘기하고 다녔었죠. 마치 많은 어떤 언론들이. 소스가 있는 것처럼 네, 하는 그렇죠. 게 가장 악의적이었지. 예. 예.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거 보면은 실제 헌재 소스를 받아가지고 의견을 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잖아요. 복도에서의 고성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은. 예. 맞습니다. 이거 청산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리고 네. 저는 그 상당수 언론들이 특히 이제 저 조선일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 어떤 결론을 예상을 하고 인용하는 학자들 또 기각을 예상하는 학자들 뭐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막 보도하는 헌법학자. 것처럼 네.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다 예상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한국 언론 이게 조선일보는 상당히 거기에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편집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게 여전히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실예를 좀 한번 좀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일보 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대표적으로 찍는 것 네. 중에 하나가 4월 2일 보도거든요. 맞습니다. 4월 2일 보도. 예, 네. 4월 2일 보도 이게 아시겠습니까? 선고 일자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나왔던 보도인데 이게 국회 선관위 침탈 시도 위헌 명백과 입법 독재 맞선 정당한 권한 행사 1대1로 맞아요. 이렇게 의견이 됩니다. 예. 그리고 헌법학자를 3명씩 내요. 맞아요. 3대 3으로 내요. 뭐 진보 쪽이다 하면 김선택, 한상희, 방승주 교수를 냅니다. 그리고 보수 쪽이라 경우에는 이인호, 장영수, 지성우를 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헌법학자들의 90% 이상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거는 인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난 애들 가르칠 수 없다. 이 얘기를 벌써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비율로 따졌을 때 90%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95%에서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이 비율을 결정적으로 왜곡시키죠. 마치 3대 3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도 좀 키워주세요. 진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맨날 괴롭고 흔들리고 불안했단 말이야. 예. 아니 방금 자 헌법학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쳐. 그 가운데 97명은 이거 인용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3명은 이건 뭐 기각 또는 각하 가능하다고 해. 네.
근데 이거를 3대 3으로 놓고 예. 보도를 해. 이거는 나 진짜 나쁜 보도지. 그러니까 예. 학자들도 그렇고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그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동등하게 다룹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거죠. 네. 헌법학자들의 어떤 그런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든가 거리에서 시민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도 너무 과대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저는 이 종이 신문은 역사에 기록되는 박제되어야 될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공들인 편집이거든요. 면적, 사진의 면적, 사람의 수, 위에 그 헤드라인의 어떤 글자 수, 중간에 라인, 3열 이런 식으로. 딱 반반이네. 키 중간인 것처럼 이렇게 아. 놓여요. 와, 진짜 네. 그렇게 보니까 완전 네. 반딱 나오네. 이거는 박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 네. 박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3인의 헌법학자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헌법학자 3명. 이 사람들은 저는 뭐 알아서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명예를 절대로 부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바름의 여부뿐만 아니라 예측들 떠나서 예. 올바름의 여부에서. 이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도 개헌 논의하셨지만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제 개헌에 관련된 논의들을 하는 특위에 이 세 사람이 정확히 국민의힘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래요? 예. 와. 반헌법적 판단을 내렸던 그것도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주류론과 무관하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추천이란 이유만으로 특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예. 이거 그냥 얼굴 다 좀 덮어주시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은 오른쪽 세 사람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오른쪽 세 사람들은 이번에 헌재 결정 앞서서 기각 또는 각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다 이건 인용이라고 판단을 했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법을 안 지켜서 파면해야 된다는 건데 저 사람들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예. 그러면은 윤석열에 맞게끔 헌법을 고칠 가능성도 있는 거지. 논리적 규결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네. 나는 이번 헌법이 틀렸다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결국에. 와. 와, 이거 끔찍한 얘기인데? 예. 근데 이분들이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야, 와. 그러니까 그거를 쏙 뺀 조선일보였다는 점이 더 문제인 거고요. 아. 저는 조선일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매불쇼에서도 이 얘기 엄청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USB 네. 용산에 전달을 해달라. 근데 전달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일보는 그 USB에 담긴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USB가 전달이 된 게 지난해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일단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12월 2일에 내란 직전에 명태균 변호인이 이 휴대전화기 아니 그 USB가 전달된 게 네. 지난해 10월쯤입니다. 지난해 10월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오. 10월쯤이었고 그 뒤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다가 12월 12월 2일에 그러니까 내란 발생 하루 전에 명태균 변호인이 휴대전화기 이거 민주당하고 언론 등에 제출할 수 있다. 네, 이 그랬죠. 이 얘기를 하고 12월 3일에 내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USB 파일을 조선일보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이번 비상계엄이란가 내란의 어떤 위험성은 적어도 다른 언론은 논외로 하고요. 조선일보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조선일보가 어떤 논조를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비판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완벽하게 내란 동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좀 의도가 있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신문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 폐간은 우리 김건희 김건희. 선생님이 폐간한다고 했는데 목숨 걸고. 결국은 그 공약을 못 지키고 떠나셨네요. 네. 네. 야, 이 4월 2일자 조선일보 이거는 진짜 길이길이 이건 박제해놔야겠고 이 헌법학자들 얼굴은 정말 중요하네. 네. 이 개헌하고 또 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우 의장이 한 다음에 개헌 특위를 별도 구성하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미 2월달에 구성돼 있던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미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또 뭐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좀 그냥 짚어주시죠. 저는 헌재에 관련된 거 나왔던 것 중에 또 다른 특징이 네.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언론이.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얼마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습니다. 네. 제가 주목했던 기사 중에 중앙 기사가 있는데요. 중앙이 4월 3일 바로 선거 직전에 4월 3일 기사 한때 즉 그 한덕수 기각 때 정계선과 맞짱 떴다. 맞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야당을 공포로 몰아넣은 김복형 반전. 김복형 재판관이 마치 이제 맞짱을 떠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5대3 교착설, 4대4 대립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인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써요. 네. 근데 이 내용이 그리고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한 문장이 나와요. 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다. 한 명은 떠들썩했고 한 명은 조용했다.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그것은 예배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제가 읽어드려도 모르겠죠. 네. 제가 좀 네. 이게 이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기존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계선은 유명했고 김복형은 유명하지 않았다. 정계선이 될 때는 떠들썩했는데 김복형이 될 때는 조용했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지 싶을 정도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치 무슨 소설을 쓰듯이 이제 막 글을 써나갑니다. 웃긴 게 이게 3월 24일에 이미 한번 썼던 글이에요. 정확히 문단상. 그때는 윤탄핵 신 스틸러로 급부상. 한덕수 기각 김복형의 반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재활용 기사예요. 문단 자체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나 보네. 예. 맞짱 신 스틸러. 이게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 쓸 말입니까? 재밌나 보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재밌나 봐요. 그리고 이 문장은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한 것의 첫 문장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이게 이제 세기 말에 굉장히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각자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멋부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두 도시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그냥 살아나는 길인데 네. 거기서 언제 두 도시 이야기를 합니까? 혼자서 그냥 백일장 하는 거야. 되게 백일장. 멋진 척하고 쓰고 뽐내기 하는 거야. 한 번 썼던 문장을 또 그대로 가져와서 써요. 다른 기사에서. 이게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강강 기사 마지막으로 좀 드린 말씀 네.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고 싶은 게 재밌나 봐. 자, 헌재가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를 했죠. 근데 그 뒤에 그날 TV조선 유튜브가 여러 개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헌재 결정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헌재 선고하기 전에 윤석열하고 이재명한테 승복하라고 네. 가장 많이 강조했던 언론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승복을 안 해요. 심지어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누군가와 거래했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TV조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해서 결국 8대0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취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광일 논설위원. 본인이 취재해서 밝힌 걸 얘기해야지. 그렇죠. 네.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이거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니까 네. 틀리니까 갑자기 네. 거래한 거 아니야. 그 맞는 키거든. 그러면 본인이 주장한 게 다 맞게 돼요. 그렇죠. 본인이 취재를 해봤더니 거래를 해서 이게 원래는 뭐 5대3이나 4대4였는데 이게 8대0이 됐다. 이걸 밝혀야지.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막 남발하고 음모론 생산하고 이러는데 본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열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 안 틀려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예측한 건 언제나 다 맞을 수밖에 없어. 왜냐? 이번에도 4대4 기각 얘기했어. 근데 8대0 네. 인용이야. 이거 거래로 틀어졌습니다. 맞는 키야. 그래놓고 근거는 없어요. 어. 취재로 밝혀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한심하지. 진짜 이런 찌라시 내용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그럴 듯하니까. 찌라시 아니야 이거.
아니, TV조선 조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 찌라시 아니야. 논설위원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찌라시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찌라시 아닙니다. 찌라시 아닙니다. TV조선을 찌라시라고 TV조선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TV조선이라고 하는 권위 밑에서 그렇죠. 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평생 안 틀려 이런 식이면. 그렇습니다. 아 네. 진짜 한심하네. 음. 근데 왜 이 와중에 최욱이 아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빨리 좀 가셔야 돼서 끝으로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를 짓까요? 저 정준희 교수님한테 마지막 말은 넘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리 기자님 먼저 가시고 네. 우리 저 교수님이 그렇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아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따 고맙습니다. 봐요. 자 교수님, 예. 혹시 뭐 짚을 부분 좀 더 있을까요? 사실 뭐 뒤에 내용이 좀 은근히 있는데 그냥 아, 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개헌 관련된 논의에서 네네네. 저는 이게 되게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되게 예측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원식 의장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 네, 그거는 예측 영역이 아니었는데 뭐냐면 이게 2월 달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김경수 지사, 네, 전 네. 지사도 나오고 그 당시에 개헌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는 구도. 네. 예. 이재명이 다 팔아.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내란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힘을 못 받았죠. 힘은 못 받았는데 비명계라고 흔히 불리는 분들은 굉장히 신이 났었죠. 네. 근데 그때 언론은 되게 신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침 이제 어차피 인용될 것 같긴 한데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까? 그렇죠. 이거 고민하던 차에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면을 되게 즐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정말 희대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다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단식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이건 당연히 인용되고 나면은 당연히 올라올 얘기였었어요.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논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재명만 빼고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월달에 이미 나왔던 그 기사들의 내용이 다 이재명만 빼고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한 언론사만이 아니에요. 한국일보도 이재명만 빼고, 경향신문도 이재명만 빼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말한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경향과 한국이라는 굉장히 다른 언론사가 그러네요. 하나는 중도를 표방하고 하나는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재명만 빼고 한 목소리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뭔가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재명을 잡을 방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웃겨요. 다수 정파, 이를테면은 국민의힘 또는 비명계 여러 사람들 다 모아서 마치 정파가 다수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숫자는 많을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내지 친명계라고 해서 특정 정파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재명만 빼고거든요. 근데 의원수 따져보면 그러니까 전체 파일은 훨씬 많지. 예. 이재명 쪽이. 그렇죠. 그러나 이게 분류로 따지면은 A, B, C, D 이런 종류는 이재명만 빼고 쪽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기가 좋다는 거죠. 예. 수를 되게 부풀립니다. 실제로 그 보도들을 최근 보도도 그렇고요. 그 기존 2월 보도도 그러면 인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 막 한 4-5명. 그다음에 거기에 잠룡이라고 불리우는 그 조기 대선 주자들 한 서너 명. 네. 거기다 비명계 한 2-3명. 우리들이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가 떠오르는지 있으실 거예요. 네. 한 10명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목소리만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용을 이렇게 하지? 네. 실제로 최근의 보도도 그렇습니다. 네. 2월 달의 보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를 부풀려요.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개헌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뇌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대통령제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난 거다.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또 날 거다. 이 고뇌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묘사는 어떠냐면 이제 대통령은 떼놓은 당상인데 내 권력을 왜 견제해? 라고 하는 분위기로 묘사를 합니다. 사욕처럼. 그렇죠. 하나는 사리사욕이고 하나는 권력 견제라는 대의에 마치 복무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묘사를 해요. 대의명분과 사리사욕. 예. 이 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구도도 아닐 뿐더러 부풀리기 구도고 예. 그리고 정당성도 상당히 왜곡시킨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재명만 빼고라는 말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적 감각을 가진 언론이라면 쓸 수 없는 말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보도 방식이나 현재 개헌 논의는 국민만 빼고예요. 국민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자기들은 국민을 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프레임이 중요하네. 네. 와, 그러니까 개헌을 미끼로 해서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방식인데 네. 그 방식이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또 듣고 네. 보니까 네. 거기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기 쉬운 프레임이네. 그렇죠. 저는 2월 달에는 그게 언론한테는 꽤 많이 받아줬다라고 느끼는데 네. 지금은 아마 하루뿐이 안 지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하진 않는데 쓰는 프레임은 상당히 비슷해요. 이를테면 4월 6일에 나온 이제 중앙 보도 중에 우원식 쏘아 올리다. 네, 쏘아 올린다. 이거 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선 개헌 승부수라 그럽니다. 개헌 승부수. 근데 우원식 의장이 무슨 승부를 걸 게 있죠?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인가요? 또는 대통령 후보자인가요? 개헌 발의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개헌 발의권은 딱 과반수 국회의원의 발의와 대통령의 발의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의장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의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승부를 보겠다는 거지? 여기서 뭘 이기겠다는 거죠? 네, 근데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선 반대가 친명계 집단 반발. 친명계로 또 고립 한번 또 고립 시키네. 또 시키는 거죠. 또 한번 시켜.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파, 그러니까 수는 따지지도 않은 채 특정 정파 내지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똘똘 뭉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친명계 집단 반발. 매우 이 고립을 딱 시켜버리네. 네. 야,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방식으로 프레이밍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언론이 함께 한다는 게 무섭네요. 네. 저는 이게 지난번 2월달보다는 언론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함께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구도로 들어가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발 얹었다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빼서 딴 데 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예. 장사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 또 발을 뺄 가능성도 높군요. 예. 근데 저는 그게 2022년 총선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 텐데 경향 칼럼 중에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라 해서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네, 그러니까 쭉 뭐라고 얘기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마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다수당이 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 뭐 노동도 사라졌고 모두 사라졌고 이러면서 일부는 뭐 저도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해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거 엄청나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당선이나 또는 낙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이제 선거법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붙었어요. 이건 표명인데 이거 가지고 잡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참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기소유예인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거 헌재까지 갔습니다. 그랬네. 네, 헌재까지 가서 헌재에서 팽팽하게부터 5대4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야 되는데 이거 기소유예 결정한 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났었어요.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되게 이례적인 결정이죠. 예.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칼럼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마 이거 그 당시에도 화가 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더 사실 기가 찰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맨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였나요? 그렇죠. 예. 수족을 다 잘랐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시작해요. 그럼 결론가적으로는 저 틀린 말이네. 틀린 말이죠. 3년 뒤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틀린 말로 결론 예. 났지. 잘랐어야 된다. 심지어는 윤석열도 잘랐어야 된다잖아요. 결국에는 현재 같은 우리의 내란 국면 안 맞기 위해서는. 네. 3년 뒤에 봤을 땐 더 기가 찬.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조차도 또는 진보 세력의 일부조차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우는 마치 대단히 불공정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식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네, 거죠. 맞아. 저는 모모만 빼고 특히 민주당만 빼고 여기서 이제 비명계는 그럼 다시 또 빼줘야 되니까 친명계와 이재명만 빼고라고 하는 프레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정파를 무관하게. 근데 사실 언론이 지금이라면 내란 세력만 빼고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는 게 옳지. 그게 정확합니다. 예.
내란 세력은 빼고 그렇지. 아무리 국민 통합이 중요해도 그렇지.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내란 세력 빼야죠. 그렇지. 네. 지금은 그 키워드가 필요한 시기인데 예. 지금 무슨 뭐 이재명만 빼고 뭐 친명계만 빼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렇죠. 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빼고 대선에 거대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란 세력은 빼고 개헌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빼기가 불가능하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그 국민의힘이 없으면은 개헌이 안 되는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빼고의 결론은 뭐냐면 개헌 이야기 빼고예요. 아. 지금 대선은 돼서 개헌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란 세력은 빼고 요걸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내란 세력은 빼고로 갑니다. 네. 댓글에 오늘 내용 너무 좋다고. 아 좋은데. 내란 세력은 빼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짚고 싶다면 짚고 싶은 게 세계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이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부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앙 아마 서울 6일 보도로 기억하는데 우원식 의장의 이 제안은 힌트가 어디 있냐면 1987년 헌법 만들 당시에 8인 체제의 그 비밀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또 나옵니다. 네. 저는 이거 상당히 준비된 보도라고 보고요. 이건 약간의 의심이지만 이제 그냥 말하면 실제로 우원식 의장도 그 당시에 8인 모델 체제 모델을 일종의 힌트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너무 짧아. 네, 60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헌법 논의를 해가지고 바꾸겠다는 거지? 다 다른데 네. 그 원하는 안이. 그러면 모든 정치는 언제나 선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선례가 87년 체제에 있어요. 87년에 60항쟁이 있고 난 다음에 네네네. 결국 6.29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6.29 선언이니까 일종의 노태우 대표에 의한 항복 선언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요. 개헌 음. 논의를 하는 7월 30일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투표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10월에. 예, 근데 7월 말에 해서 다시 말하면 8월 거의 한 달 동안 논의해가지고 9월 초에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공지해야 되고 해서 투표일자 잡아야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논의 기간이 한 달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87년 헌법이 60항쟁의 결과물로 결국 한 달 동안 얘기해서 만든 체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8인 체제라고 하는 양쪽 그 당시에 이제 민정당 계열하고 민주당 계열하고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나름대로 의견들을 신속히 줄이는 그런 논의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네, 이걸 모형으로 아마 삼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사 안에도 나옵니다. 의장도 아마 이 모형을 생각했을 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네. 이 당시 대선은 개헌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개헌 네.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에요. 예, 논의가 한 달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개헌까지 지금 국민투표까지 붙이는 걸 60일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논의를 한 20일, 10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그렇지. 이거를 역산으로 한다고 쳐도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식 자체에 정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게요. 87년 헌법은 그래도 좋은 헌법이지만 잘 만든 헌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헌하자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잘 만든 헌법이 아닌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내란 세력을 빼고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민정당 쿠데타 세력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전이 다수당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권한들이 남아있고 헌법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시민항쟁의 요구가 있었지만 명백하게 개헌을 하라는 그러니까 그게 떠밀려가지고 8인 체제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너무나 잘 타협해가지고 만들어진 산물은 아니거든요. 결국엔 군사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럼 87 헌법을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인 체제를 맡기면 안 됩니다. 내란 세력 빼고 해야 돼요. 내란 세력 빼고. 거기서 말하는 8인 체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민정당에서 그러니까 참여하는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참여하는 의원들 이런 식으로 참여시켜서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안 기초안을 만드는데 8인이 합의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였어요. 정권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당시 내란 세력도 들어갔다. 그렇죠. 민정당 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지금의 헌법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란 세력은 빼고는 여기서 또 해당되네. 또 해당됩니다. 이재명만 빼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아 좋은데 오늘. 아 시간이 네. 아쉽네 시간이. 내란 너무 세력 좋았어. 빼고. 내란 세력은 빼고로 가야 됩니다. 내란 세력은 빼고. 좋습니다.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우리 또 3부에 나오시는 그럼요. 분이 예. 또 가셔야 되거든요. 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언론 특집 나고 이번에 언론 특집 하자 오늘 그랬을 좋은데. 때 솔직히 제가 좀 난색을 표했어요. 예, 어. 왜냐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논의의 때가 필요한데 지금 그냥 하나만한 얘기 또 언론 얘기 욕하고 또 그런 필요까지 뭐가 오늘 있겠냐. 역대 최고였어요. 예,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난색을 표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선거 이후로 이제 쭉 벌어지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보고 나니 네. 이거는 지금 짚고 가지 않으면 안 아. 되겠다. 네. 자칫하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됐다래도 바로 개헌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논의의 줄기를 못 잡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시체말로 개무시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네네. 네. 무시하고 그냥 선의가 있었으리라고 보며 대신 네. 됐어요 하고선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은 전혀 반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언론이 장난질을 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국면 안에서 언론의 장난질과 이 엘리트 의식들 자신들이 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은근히 또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중요한 것 같아. 네. 87년에도 결국은 노태우가 먹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 결과물이 이거 그렇게 된 큰일 거죠. 납니다 진짜. 오늘 진짜 역대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언론을 다룰 생각을 하셨대요? 시기 적절하게. 이거 적절하게 가져야 됩니다. 네. 아니 적절하게 가져야 돼요. 적절했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조기 대선까지도 계속 위기일 겁니다, 아마. 네, 네. 아니 누가 순순히 내어주겠어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갈라치기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르마를 나와서 좀 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